뭘 설명을 하다가 지난 시간에 끝났냐면 우리가 기업의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결국 우리가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마지막 종착 지점이 이제 밸류에이션. 이 기업의 가치를 얼마로 볼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밸류에이션의 방법을 우리가 알게 되면 결국 기업의 재무제표를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지 이 분석의 방법론이 나올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이 재무제표 분석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강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분석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방법론을 우리가 끌어내기 위해서 기업의 우리 주식가치 평가라는 게 어떤 방식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분석의 포인트를 잡을 수 있으니까.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했죠. 재무상태표를 그려놓고 자산에서 부채를 빼서 요 나머지 금액이 주주 몫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을 우리가 순자산 접근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방식은 여러분들 잘 안 써요. 왜냐면 여러분들 지금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산에서 부채를 빼서 얼마가 주주가치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 금액이 실제 그 기업의 주식가치가 되지 않을 개연성이 높은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자산에 잡혀있는 금액은 여러분들 시세가 아니고 시가로 일부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다 원가로 되어 있다고. 가장 대표적인 뭐가 있을 거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어요. 보통 토지는 처음에 샀을 때 원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거 팔면 시세가 엄청 클 수도 있다고. 그러면 여기에 주주가 가져갈 수 있는 몫은 더 커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늘 말하지만 어떤 기업을 매각할 때는 그 기업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 개연권 프리미엄이 있다고요. 그런 게 여기 반영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방식은 보통 주식가치 평가에 잘 안 써요. 이게 표현이 net asset value.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순자산이 얼마 남냐. 이 금액으로 구한다는 소리죠. 뭐 용어가 여러 가지 나와 있지만 이런 개념이에요. 이 방식은 보통 어느 회사가 많이 쓰냐면 혹시 여러분들 지주회사 있죠? 지주회사. 지주회사는 여러분들 이 방식을 좀 많이 써요. 평가하는 방식. 왜? 지주사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자산이 뭐밖에 없어요? 다른 계열사 주식밖에 없다고요. 그럼 주식의 가치가 홀딩 컴퍼니는 뭐가 되냐? 그 기업의 가치가 되는 거죠. 그런 회사를 제외하고는 보통 이 방식은 잘 안 쓴다. 다만 구해는 봐요. 왜 구해보냐면 요 정도가 미니멈 정도는 요 정도는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어떤 주식 가치의 가장 플로어 한값을 우리가 볼 때 이 금액을 계산을 해보죠. 최소한 이 정도는 가치가 가지 않겠냐. 그런 개념으로. 보통 실무에서 많이 쓰는 방식은 이 방식하고 이 방식이에요. 특히 이 중에서도 수익가치법을 제일 많이 쓰죠. 저번에 상대가치법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상대가치 쓸 때 여러분들 뭐 그 기업의 이익이 얼마나 냐. 그러면 동종 기업이 이익이 났을 때 시총이 얼마가 나 봐서 우리도 이만큼 이익 나니까 이 정도 가겠지. 우리가 매출이 얼마가 나 보고 우리 동종 기업이 매출이 만약에 1,000억 나는데 시총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00억이다. 근데 우리 매출이 500억이면 우리 시총이 한 1,000억 가겠네. 이게 PSR. 그 다음 PBR은 여러분 알다시피 여기 있는 주주의 북밸류. 동종 경쟁기업이 봤더니 순자산의 장부가가 100인데 시총이 150이다. 그럼 1.5배가 나오는 거죠. PBR이. 그럼 나는 여기 50이다. 그럼 1.5배 곱하면 그러면 75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요거는 현금 흐름 갖고 멀티플을 때리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영업 현금 흐름이 내가 이만큼 나오는데 다른 회사 경쟁기업이 영업 현금 흐름이 이만큼 대비 기업 가치가 얼마 나오나 봐서 나도 그 멀티플을 때리는 거죠. 2부 예비일단은 저번에 우리 얘기했었고, 여러분이 딱 봐도 기업 가치 평가에서 가장 편한 방식은 뭐겠어요? 이게 제일 편해요. 뭐만 잘 찾아내면 되는 거죠. 나랑 가장 유사한 기업이 어느 기업일까? 그 기업만 찾아내서 걔들의 멀티플을 끌고 와서 때리는 방식이니까 이 방법이 제일 편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IPO 갈 때 우리 공모가 산정할 때 공모가 산정하는 방법, 공모가를 산정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 요 상대가치법이에요. 저번에 끝날 때 얘기지만 IPO를 가는 기업이 공모가 산정할 때 과거의 자본시장법에는 어떤 방법을 쓰라고 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증권사가 여러분들 공모가 예측을 해서 저번에 우리 말했다시피 수요 예측을 해서 공모가 밴드가 형성되고 금감원에서 그걸 이제 승인해주면 그게 최초 거래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했던 상대가치의 요 금액들은 여러분들 다 뭐죠? 계량적인 지표인데 공모가 산정할 때 많이 쓰는 방법 중에 뭐도 쓴다고 그랬죠? 비계량적인 지표들. 이 비계량적인 지표들이 우리 보통 소위 알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제3자 투자를 받을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아니면 뭐 김기사라든지 이런 데들은 적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밸류를 높게 평가받아서 투자받는 이유는 뭐 이유는 아니고 투자를 받는데 그 가격 결정은 어차피 재무제표 숫자상으로는 매출도 크지 않고 적자가 많이 나고 이익도 안 나고 순자산 금액도 막 자본 잠식이고 이런 방식을 쓸 수가 없다고요. 그때 그런 플랫폼 사업 같은 경우는 미래 포텐을 보고 들어온 거니까 거기에 평균 가입 고객 수가 몇 명이냐, 하루에 몇 번 정도 클릭이 되느냐, 그 사이트가 얼마나 많이 접속이 되느냐, 거기에 유료 회원수가 몇 명이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같이 어떤 릴레이십을 뽑아내는 거죠. 그리고 바이오 회사는 저번에 말한 것처럼 파이프라인이 몇 개 꽂혀 있냐, 이런 걸 가지고 평가하는 거죠. 자, 이 두 가지는 그렇게 일단 가볍게 보고요. 그 다음에 수익가치법인데 우리 수익가치법의 가장 첫 출발점은 여러분들 배당 할인 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론상으로. 근데 배당 할인 모형은 실무에서는 안 써요. 근데 보통 우리 재무 분석책 보시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배당 할인 모형부터 설명을 보통 해요. 왜? 이 배당 할인 모형에서 이 방법들이 여러분들 유도가 되거든요. 지금 우리 이론상 여러분들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본 컨셉만 잡을 건데 DCF 모형은 저번에 우리 카카오 케이스를 한번 봤었다고요. 뭘 따고 뭘 빼서 어떤 걸 가감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봤었어요. 이 밸류에이션은 우리 마지막에 다시 한번 또 볼 겁니다. 오늘 말하고 싶은 게 여러분들 이거예요. 초과이익 모형이요. 저번에 끝날 때 말했지만 초과이익 모형, 이 윈 모형은 미국의 일단 증권시장에서는 주식가치 평가에서 제일 많이 이용되는 모델이라고 그래요. 최근에. 이 에바와 윈 모형은 또 이게 동전의 양면이랑 똑같거든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DCF를 많이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교수님들이 뭐라고 하냐? 관성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남들이 쓰니까 쓰는 거지. 이론상으로는 실제 초과이익 모형이 훨씬 더 이론적인 주가를 측정할 때 더 정확하다라고 이미 검증이 다 된 건데 이걸 안 쓰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DCF를 쓰니까 우리나라도 그냥 DCF를 쓰고 있다. 이렇게 많이 좀 냉소적으로 얘기를 해요. 학자들은. 그럼 이 윈 모형이 뭐냐라는 것을 제가 설명하기 앞서서 저번 시간에 마지막에 이 내용을 한번 얘기했던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네요.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PBR이 1보다 여러분들 적은 기업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라고 했었어요. 다시 한번 복습하면 PBR이 1이 안 된다는 의미는 요 재무상태표에 여러분들 여기 주주의 몫이라고 되어 있는 금액이 만약에 100일 때 PBR이 만약에 0.5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장부가는 100인데 시장에서 형성된 시총이 50밖에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제가 이런 말 했었죠.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들 재무제표에 잡혀있는 주주 몫이라고 되어 있는 그 북밸류보다는 시가총액은 그보다 커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자산을 팔았을 때 거기 있는 그 자산의 원가보다는 시세는 높을 거니까 그거를 다 팔아서 부채를 끄고 남는 게 주주 몫이니까 청산을 해도 그보다 많이 나올 텐데 그 기업이 고잉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가정을 집어넣는다면 주가는 더 높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학생 때 공부할 때는 PBR은 1보다 큰 게 일반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 강의 들을 때도 PBR 1보다 큰 게 일반적이다라고 그렇게 교수님도 얘기를 하셨어. 근데 막상 실무 와서 우리나라 기업들 PBR을 보게 되면 저번에 말한 것처럼 거의 80%가
PBR이 1이 안 되죠. 그러니까 PBR이 1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주가는 너무 저평가된 거 아니야?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했었죠. 근데 과연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우리나라 기업들의 가치가 과연 저평가냐의 문제는 이론상 봤을 때 아닐 수도 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저번에 우리 마지막에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개념하고 그 다음에 그 투자 대상 자산에서 기대가 되는 기대 수익률 개념하고 이 두 가지 개념을 갖고 어떤 금융상품의 어떤 가격이 결정되는 그 논리를 제가 대강 설명 한번 했던 게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주식이 됐던 채권이 됐던 부동산이 됐다.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은 요 정도 자산이면 나는 이 정도는 수익이 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자기가 요구하는 요구 수익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자산에 투자했을 때 몇 프로 수익이 나올 거다라고 하는 시장에서 있던 기대 수익률, 요거는 뭐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죠. 나는 10% 주면 좋겠어. 그런데 그 자산의 기대 수익을 조회해봤더니 5%밖에 안 나온대. 그러면 여러분들 두 개가 갭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야 이거 100 주고 살래? 물어보게 되면 나는 100을 줄 의도가 없죠. 나는 지금 10% 요구하는데 이거 투자하면 5%밖에 수익이 안 나온대. 야 100? 나 100에 못 사. 100보다 깎아줘. 그럼 가격이 낮게 쭉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떨어진다는 의미는 여러분들 뭐죠? 떨어진다는 것은 내가 취득가를 싸게 살 수 있다는 거고 그럼 뭐가 올라가는 거죠? 기대 수익이 올라간다. 그럼 어느 순간 되면 뭐랑 맞아 떨어지겠죠. 내 요구 수익과 맞아 떨어져요. 그럼 그 가격이 떨어지는 그 시점까지 가격이 쭉 밀리면 그 다음에 거래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 수익과 요구 수익이 모든 우리 자본시장의 어떤 상품, 주식, 채권, 심지어 여러분들 파생상품, 부동산 요 두 가지 수익률에 따라서 프라이스는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보통 경제학에서는 가격 결정을 뭐로 설명하죠? 수요와 공급의 원칙으로 설명해요. 근데 우리 재무에서는 요구 수익과 기대 수익의 어떤 그 두 개의 기대치, 이게 가격 결정에 되게 중요한 변수인데 PBR이 여러분들 1보다 안 된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라고 했었냐면 내가 이 회사의 주주로서 저기에 들어갔을 때 나는 한 10% 정도는 주면 좋겠어. 그런데 주주로 들어갔을 때 너네한테 수익률이 얼마나 나올 거다라고 하는 시장에서의 기대 수익을 봤더니 10% 정도 나온대. 많은 사람들이 저 회사 정도 리스크면 10% 정도는 줘야 되지 않아?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정말로 시장에서 컨센서스가 이 회사 앞으로 향후에 주주한테 기대되는 수익률이 10% 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실적이 이렇게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장부가 잡혀있는 100 요 금액이 시총이랑 다 같아진다고. 이 100 주고 사라고 하면 사람들이 100 주고 산다고. 요구 수익과 기대 수익 같으니까. 그럼 결국 무슨 말이냐면 PBR이 1이다 라고 하는 의미는 거기에 들어가는 줄들이 나 이 정도 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요구 수익하고 그 회사가 앞으로 달성할 거라고 예상되는 예상 ROE, 주주의 기대 수익률이 거의 비슷하게 형성되면 그럼 PBR은 1의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바꿔서 해볼게요. PBR이 만약에 1보다 적다. 그럼 이게 의미가 뭐냐? 이 회사에 투자하는 주주들이 한 10% 주면 좋겠어. 나는 요구 수익률이. 근데 이 회사 꼬락성이 봤더니 앞으로 향후의 주주 수익률 ROE가 10%가 뭐야? 한 5%밖에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면 누가 이거 100 주고 사라 이렇게 말하면 시장에서의 주식 가치는 100의 거래가 안 된다고. 100보다 낮게 형성되는 거지. 그럼 PBR이 1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PBR이 1보다 낮다 의미는 그 회사의 주주들이 요구하는 요구 수익 대비 그 회사가 달성할 거라고 예상되는 기대 수익이 한참 떨어진다 소리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PBR이 1보다 크다. 그러면 그 회사에 투자하는 주주의 요구 수익률 대비 그 회사가 앞으로 달성할 거라고 예상되는 주주의 기대 수익률이 훨씬 클 거란 소리예요. 우리나라의 PBR 1보다 큰 기업들이 대표적인 게 어디죠? 삼성전자예요. 그럼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주들이 이 정도면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구 수익 대비 삼성전자가 앞으로 달성할 거라고 하는 기대 수익률이 훨씬 높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게 1보다 높게 형성이 되지. LG화학 이런 기업들이 PBR이 1보다 커요. 그런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미래 장래 전망이 되게 좋고 펀더멘털이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하는 기업들이 보면 이렇게 돼요. 근데 다수의 거의 모든 기업들은 1보다 적다고요. 현대차 낮아 1보다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설명이 되는 거냐면 그럼 보통 주주들이 여러분이 어떤 회사 주주로서 들어갈 때 나의 요구 수익률이 몇 프로일 거냐라는 것을 통상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요구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물어보게 되면 대부분 다 뭐라고 하죠? 많으면 좋죠.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론상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 이 회사의 주주로 들어가게 되면 최소한 누구보단 더 많이 요구할까 여러분? 채권자가 투자하는 것보단 더 많이 요구하겠죠.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 채권자가 그 회사 돈 빌려줄 때는 이 사람은 원금이 일단 뭐다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 회사가 현금을 지급할 능력만 있다면 그럼 불확실성이 캐시플로우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완전 100% 확실성이 캐시플로우는 아닌데 주식보다는 여러분들보다 보장이 되는 거죠. 그럼 그만큼 불확실성이 낮다는 것은 그 리스크에 대한 프리미엄이 적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회사 채권을 투자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요구 수익 요즘 몇 프로입니까? 여러분 보통 채권 몇 프로 정도 여러분들 지금 금리가 나오나요? 기껏 해봐야 4% 5%예요. 그것도 시험 등급이 조금 뭐다 떨어지는 데들. 웬만한 시험 등급 가진 회사들은 요즘 무담보로 회사채 발행해도요 한 2%대 돈 빌립니다. 금리가 엄청 낮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뭐냐면 채권자 요구 수익률이에요. 한 2%도 자금이 2%로 뭐다 주겠다고 해도 채권이 발행된다는 것은 그 회사 정도의 시용 등급 가진 회사들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2% 정도만 줘도 들어갈게요 라고 하는 거는 2%밖에 요구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전자가 금리 2% 주겠다고 해서 회사채 발행하겠다 마음먹으면 만약에 하겠다고 어나운스 하면 여러분 보통 예금에 넣어놓겠어요? 삼성전자 채권을 사겠어요? 삼성전자 채권을 사겠죠. 삼성전자의 안전한 회사라면 2% 정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만큼 연들 채권은 금리가 낮아요. 그거보다도 주주는 뭐다 높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주주의 요구 수익률은 그것도 높아야지. 왜? 불확실하니까. 그럼 보통 얼마 정도 요구할 거냐? 주주의 요구 수익률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솔직히 주주의 요구 수익률을 어떻게 구할 거냐에 대한 그 방법론만 해도 여러분들 이론적으로 한 8, 9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학생들이 가장 많이 배우는 방법이 CEPM 모델이라고 있는데 그 CEPM 모델도 굉장히 많은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확하지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모델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때려 맞추거든요, 거꾸로. 오히려 실무에서는요, 더 직관적 느낌이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직관적 느낌이 뭔지 아세요? 이거는 여러분들 보통 채권자 금리 가산 이론이라고 이것도 이론이라는 말을 써요. 채권자 금리 가산 이론. 내가 볼 때는 제일 빠르고 이렇게 해도 이론상으로 구하는 CEPM 모델이랑 큰 차이가 안 난다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이 회사가 돈 빌릴 때 얼마 부담하나 봐요. 봤더니 얘들이 시용 등급이 낮아서 한 7% 부담한대. 다시 얘들이 돈 빌릴 때 7% 정도 부담한대요. 그럼 7%보다 높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채권자 금리에다 가산한다는 거예요. 주주 요구 수익률은. 그럼 얼마 가산하면 되는데 회계사님? 그게 이론상이 아니에요. 마켓 리스크 프리미엄 엎어지는 그 프리미엄 알파가 보통 관행상 나라마다 조금 다른데 편차가 적게 주는 나라는 5% 정도 주고요. 많이 주는 나라는 한 7%, 8% 주더라고. 그럼 거기서 얼마나 엎을 거냐 문제는 여러분이 결정하면 돼요. 내가 주주로서 이 정도 회사면 난 조금 불확실하다고 봐 이 업종은. 그럼 나는 8% 엎어버리는 거지. 나는 이 회사 조금 앞으로 전망을 좋게 봐. 5% 없는 거죠. 그러면 그 회사 시용 등급에 해당되는 채권자 금리를 뽑아낸 다음에 거기다 5%에서 8%를 마크업을 업혀놓은 거예요. 주주마다 위험의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요구 수익률이 다를 수가 있다고요. 요구 수익이 다르다는 것은 각자 주주마다 바라보는 그 입의 목표 주가는 다를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회사는 좀 불확실하게 봤다. 8% 엎어볼게요. 그러면 주주 요구 수익이 몇 프로 나오죠? 한 15% 나온다고? 그럼 어쨌든 여러분들 주주 요구 수익률은 웬만하면 여러분들보다 10% 정도는 거의 플로우로 깔아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보통 밸류에이션 보고서 같은 걸 검토할 때 주주 요구 수익률이 10%보다 언더로 뭔가 공식이 나오면 다시 검토하라고 그래요. 왜냐면 그 금감원도 내부적으로 지침이 자기 자본 비용이 10% 언더로 떨어지는 것은 불편해요. 그래서 보통 10%보다 높게 나오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셔야 돼요. 자기 자본 비용은. 그럼 여기 한번 10%라고 놓고 보자는데? 그러면 주들이 보통 통상 요구하는 게 보통 뭐다 자본시장이 한 10%는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PBR이 1보다 크려면 그 회사의 기대 ROE가 10% 이상 나와야 된다. 저번에 마지막 말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 중에 ROE가 10% 이상 나오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요. 그러니까 이론상 PBR이 뭐다 1보다 크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PBR이 1보다 적다는 의미가 반드시 뭐다 그 우리나라 기업의 주식시장의 주가가 디스카운트돼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꼭 해야 될 필요는 없다라는 거. 이론상으로는 요구 수익 대비 기대 수익이 좀 낮게 형성되는 기업이 우리나라는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효율적 시장이라고 가정하면 그게 맞는 해석이거든요. 자, 이걸 좀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이걸 왜 설명한 거냐면 지금 보세요. 지울게요.